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레아로비에도 vs 베티스. 이번 맞대결은 복잡하게 볼 필요 없이 측면 숫자, 싸움만 봐도 흐름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기다. 홈팀 오비에도는 윙백 한 명이 측면을 넓게 커버해야 하는 3-4-3 구조라 기본 전술만 놓고 봐도 사이드에서 수적 열세를 안고 시작하는 셈이다. 반면 베티스는 양쪽에 윙포워드와 풀백을 동시에 세워 2명씩 배치하는 형태라 동일 구역에서 자연스럽게 2대1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다. 그래서 베티스가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오비에도의 윙백을 끌어내고 그 뒤 공간에 리케메나 포르날스가 파고드는 장면이 경기 내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오비에도는 이미 27실점이라는 숫자가 말해주듯 수비 조직과 라인 관리에서 흔들림이 심한 팀이고 리그 최하위 20위까지 추락한 흐름 속에서 자신감까지 떨어진 상태다. 수비 라인이 내려앉으면 박스 앞이 비워지고 라인을 끌어올리면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가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어느 선택을 해도 베티스의 전술 구조와 상성이 좋지 않다. 베티스는 포백 뒷공간이 노출될 때도 더블 볼란치가 커버에 내려와 간격을 조절하기 때문에 수비 전환 상황에서도 상대보다는 훨씬 조직적인 형태를 유지하는 편이다. 특히 에르난데스가 수비 라인 앞뒤를 계속 흔들어주면 센터백이 따라 나오는 순간 그 공간으로 리켈메가 침투하고 포르날스는 박스 앞에서 세컨볼과 2차 패스를 챙기는 삼각구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이 과정에서 측면의 풀백은 오버래핑을 통해 크로스각을 확보하고 윙포워드는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면서 오비에도의 3백과 윙백 사이 간격을 최대한 넓히는 역할을 담당한다. 오비에도 입장에서는 측면 수비에 인원을 더 붙이자니 중앙이 비고 중앙에 숫자를 남겨두자니 윙백이 고립되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도 홈 경기라는 점에서 전반 초반에는 강하게 압박을 시도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리려 하겠지만 수비 조직 자체가 불안한 상황에서는 압박이 풀리는 순간마다 위험 상황을 내줄 여지가 크다. 베티스는 이런 흐름을 이용해 전반에는 측면에서 크로스와 컷백으로 상대를 흔들고 후반에는 볼점유를 통해 템포를 조절하면서 오비에도의 체력과 집중력을 조금씩 갉아먹는 방향으로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매치는 오비에도의 불안한 수비 조직과 베티스의 측면 숫자, 우위, 그리고 전술 상성이 한 방향으로 겹치는 그림이다. 모든 조건을 종합해보면 경기 환경과 전술 구조는 자연스럽게 베티스가 주도권을 쥐고 갈 수밖에 없는 쪽으로 조성되고 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오비에도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코모 vs 볼로냐. 이 경기는 한쪽이 전술적으로 큰 변주를 던져 판을 흔들기보다는 서로가 가장 자신있어 하는 플래너를 정면에서 부딪히며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크다. 코모는 두비카스에게 향하는 라스트 패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보이보다와 니코 파스를 중심으로 기존에 다듬어둔 공격 루트를 그대로 꺼내들 것이다. 그래서 초반부터 보이보다 쪽으로 전개가 이어지고 니코 파스가 이선 중앙에서 박스 앞까지 전진하면서 두비카스에게 찔러 넣는 장면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 볼로냐는 반대로 달린가를 기준점으로 삼아 오르솔리니와 모로의 스위칭 플레이를 통해 코모 수비 블록 사이 간격을 벌려보려 할 것이다. 오르솔리니가 안쪽으로 파고들며 슈팅각을 만들고 모로는 그 빈 공간을 활용해 측면이나 하프 스페이스로 빠져나가는 그림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양팀 모두 시즌 내내 보여준 패턴을 바탕으로 경기를 준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새로운 전술 변주보다는 서로가 이미 영상으로 수차례 확인했을 법한 그림이 경기장에서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전술적인 의미에서는 거울을 마주본 듯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코모는 두비카스 라인으로 볼로냐는 오르솔리니모로 라인으로 공격을 밀어붙이되 그 외의 공격 옵션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한쪽이 완전히 무너져 대량 실점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의 플래너를 어느 정도 예측하며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골문 앞에서 마지막 순간 한 번씩 막아내는 장면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경기 템포가 아주 느리게 흐르지는 않더라도 박스 안에서 난타전이 벌어지는 그림보다는 양쪽이 장군 멍군을 주고받다가도 결정적인 마무리에서 한 발씩 부족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양팀 감독 모두 전술적으로 완고한 스타일이라 전반에 계획했던 패턴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과감하게 전술을 뜯어고치는 모습보다는 기존 플래너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쪽에 가깝다. 이렇게 되면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과 함께 공격 전개 템포는 조금씩 떨어지고 마지막 패스의 완성도 역시 초기보다 떨어지는 장면이 점점 늘어날 수 있다. 골이 터지지 않은 상태로 60분 안팎을 지나가면 양팀 모두 리스크를 크게 감소하기보다는 잃지 않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운영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트피스나 순간적인 실수 한 번으로 균형이 깨질 여지는 남아있지만 전체적인 전술 구조와 감독들의 성향을 감안하면 큰 스코어로 승패가 갈릴 만한 판은 아닐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서로가 고집스러운 플래너를 정면 충돌시키는 경기에서 공격력은 비슷한 수준으로 맞물리지만 마무리에서 한 팀이 일방적으로 앞서기보다는 서로 비슷한 숫자의 찬스를 주고받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결국 이 매치업은 전후반 90분 동안 공방전은 꽤 이어지되 스코어 자체는 크게 벌어지지 않는 채 승점 1점씩 나눠 갖는 그림으로 귀결될 공산이 큰 한판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오버 언더 강추. 우디네세 vs 피사.
이 경기는 단순히 순위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홈에서 동기부여가 극대화된 팀과 원정에서 수비 불안이 심각한 팀의 상성이 어떻게 맞물릴지를 봐야 하는 매치업이다. 우디네세는 홈에서 경기할 때마다 팬들에게 승리를 안기기 위해 몸을 던지는 스타일을 보여왔고, 이번 경기에서도 투혼과 압박 강도가 전반 초반부터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게르 브라보는 민첩한 침투와 골문 앞에서의 빠른 마무리 감각을 갖추고 있어 피사의 느슨한 수비 라인 사이를 파고드는데 최적화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데이비스가 수비수를 등에 업고 버텨주는 사이 브라보가 뒷공간으로 파고들면 수비 라인은 자연스럽게 흔들리고 그 틈을 칼스트렘과 이선 자원들이 따라 들어가는 그림이 그려진다. 반면에 피사는 원정에서 수비 라인 간격과 조직력이 동시에 무너지는 경기가 반복되고 있고, 이미 시즌 초반부터 많은 실점을 허용하면서 자신감까지 떨어진 상태다. 트라모니와 마이스터가 공격에서 번뜩이는 장면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수비 전환 속도와 간격 조절에서 계속 구멍이 난다면 공격에서 만든 찬스만큼이나 뒷문이 열릴 여지가 크다. 그래서 피사가 라인을 올려 공격적으로 나올수록 우디네세 입장에서는 브라보의 침투와 데이비스의 연계를 활용한 역습 찬스를 더 자주 잡을 수 있는 구도다. 칼스트렘이 중원에서 좌우로 전환을 한 번만 정확히 걸어주면 피사의 수비 라인은 측면과 중앙 사이 공간을 동시에 메우지 못해 위험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우디네세의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세컨볼 회수 능력이 살아나는 순간 피사의 수비 블록은 박스 앞에서 버티는 시간이 길어지고 결국 집중력이 떨어지는 구간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피사가 세트피스나 트라모니의 개인 장면으로 반격을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경기 흐름과 득점 기대값을 놓고 보면 우디네세 쪽이 더 많은 기회를 가져갈 여지가 크다.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홈에서 승리가 절실한 우디네세와 강등권 싸움에 휘말려 심리적으로 흔들린 피사의 대비는 분명하다. 결국 이 경기는 우디네세의 전방 압박과 침투 패턴이 피사의 불안한 수비 조직을 얼마나 자주 후벼 파느냐, 그 과정에서 몇 번이나 스코어보드로 연결하느냐를 지켜보는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우디네세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프라이부르크 vs 함부르크. 이 경기는 화려한 공격 축제가 아니라 전진 빌드업의 답답함과 마무리 문제를 누가 덜 드러내느냐를 두고 벌어지는 인내 싸움에 가깝다. 프라이부르크는 4-2-3-1 구조를 유지한 채 휠러를 축으로 전방에서 버티는 힘을 살리려 하겠지만, 하프라인 주변에서 볼 순환이 느리고 단조로워 박스 안으로 볼이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포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몇 차례 좋은 킥을 올려줄 수는 있겠지만, 오픈 플레이에서는 에게슈타인의 전진 패스가 막히는 순간 측면으로만 볼이 빠져나가면서 실질적인 위협 장면이 숫자에 비해 적게 느껴질 수 있다. 함부르크 역시 3-4-3을 통해 윙백을 전진시키고 퀘니 히스데르퍼의 속도를 활용하려 하겠지만, 첫 번째 빌드업 단계에서부터 횡패스와 백패스가 반복되면서 템포가 죽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러싱 렐레시트와 렘베르크가 중원과 이선에서 연계 지점을 만들어 보려 해도 주변 침투 타이밍과 패스 타이밍이 어긋나면 박스 근처까지 공이 전달되기 전에 수비 블록이 이미 정렬을 끝낸 상태가 될 것이다. 양팀 모두 최근 경기들을 돌아보면 하프라인을 넘기는 과정에서 전진 빌드업을 병행해 나가는 해법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의미 있는 전방 침투와 세밀한 콤비네이션이 거의 나오지 않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결정적인 찬스가 겨우 한두 번 나와도 마지막 슈팅 선택에서 망설이거나 과감성이 떨어져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장면이 누적되면서 전체적인 득점 기대치는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한쪽이 과감하게 라인을 올리고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기보다는 서로의 약점을 탐색하며 조심스러운 운영을 이어갈 가능성이 훨씬 크다. 초반부터 큰 리스크를 감수하는 전개 대신 볼 점유를 나누어 가지면서 중원에서 안전한 패스 위주로 시간을 보내는 구간이 길어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슈팅 숫자 자체가 많지 않은 경기 양상이 펼쳐질 공산이 크다. 그래서 이 매치는 한 팀이 일방적으로 주도권을 잡고 몰아붙이는 그림보다는 득점 장면이 뜸하고 중원에서의 소모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스코어보드가 끝까지 크게 움직이지 않는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후반 막판에 체력 저하로 인해 공간이 조금 열릴 수는 있겠지만, 양팀 모두 전개 완성도와 마무리 자신감이 떨어져 있어 그마저도 골망을 크게 흔들 정도의 임팩트를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이 경기는 어느 쪽도 확실한 주도권을 잡지 못한 채 밋밋한 균형이 이어지고, 스코어 역시 대등하게 맞물린 채 마무리될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하이덴하임 vs FC 쾰른. 이 경기는 단순히 3백 대 3백의 구조 싸움이 아니라 불안한 수비 조직을 가진 팀과 콤팩트한 전개 세트피스 패턴을 가진 팀의 온도 차이가 어디까지 벌어질지를 보는 매치업이다. 하이덴하임은 지부지바제의 제공권과 박스 안 마무리에 기대를 걸 수 있지만, 도어쉬가 전진하며 템포를 올리는 순간마다 뒤쪽 간격이 벌어지고 경기당 평균 2.26 실점을 허용할 정도로 뒷문이 쉽게 열리는 문제가 고질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때문에 전방에서 한두 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더라도 금세 수비 라인을 재정비하지 못하면 곧바로 역습과 2차 공격에 노출되는 장면이 다시 나올 수 있다. 반면에 쾰르는 빌터와 카민스키를 중심으로 좁은 간격에서 시작되는 콤팩트한 공격 루트를 구축해두고 있어 일단 하프라인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짧은 패스와 침투를 섞어 쓰면서 박스 근처까지 템포를 끌고 들어가는 힘이 있다.
마르텔이 중원에서 상대 빌드업을 강하게 압박해주면 하이덴하임의 첫 번째 패스와 두 번째 패스가 끊기는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때마다 클른의 전환 속도가 그대로 위협적인 찬스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하이덴하임 수비가 이미 경기당 2실점이 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1차 수비에서 끊지 못했을 때 커버와 간격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해서 빌터 카민스키와 같은 타입의 공격수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매치업이다. 여기에 클른의 코너킥 패턴까지 더해지면 단순히 오픈 플레이에서만 위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트피스 한 방으로도 흐름을 끊을 수 있는 팀이라 하이덴하임 입장에서는 파울 하나, 터치 하나까지도 예민하게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하이덴하임 수비 라인은 점점 더 박스 안으로 말려 들어가고 자연스럽게 미드필더 라인과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세컨볼과 2차 볼에 대한 반응이 늦어지는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클른은 점유를 과하게 욕심내지 않더라도 마르텔 주변에서 라인을 콤팩트하게 유지한 채 전후방 간격을 짧게 가져가면서 필요할 때는 빠르게 전진하고 필요할 때는 템포를 늦추는 운영으로 경기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하이덴하임이 이 경기를 버티려면 초반부터 라인을 높은 위치에 두기보다는 일정 수준 뒤로 내리고 블록을 촘촘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역습 한 방을 노리는 그림이 더 현실적인데, 지금처럼 수비 집중도가 떨어진 흐름에서 이 플랜이 얼마나 오래 유지될지는 의문이다. 특히 코너킥과 같은 정지된 상황에서 한번 마크를 놓치거나 니어 포스트로 뛰어드는 선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순간 곧바로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세트피스 수비에 대한 부담감까지 더해지는 구조다. 종합하면 한 팀은 수비적으로 이미 수치로 드러나는 불안을 안고 있고, 다른 한 팀은 콤팩트한 전개와 세트피스 패턴을 동시에 갖춘 상태라 전술 완성도와 조직력 측면에서 클른 쪽으로 무게중심이 기울어져 있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결국 이 경기는 하이덴하임이 실점을 얼마나 늦출 수 있느냐의 싸움에 가깝고, 시간이 흐를수록 클른의 패턴 플레이와 세트피스가 더 자주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은 흐름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하이덴하임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장크트 파울리 vs 라이프치히. 이 경기는 단순히 전력 차이보다는 라인 간격 관리에 실패한 팀과 그 틈을 전방 침투와 하프 스페이스 공략으로 파고드는 팀의 맞대결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상파울리는 경기 도중 최종 수비 라인과 3선 미드필더 사이 공간이 비정상적으로 벌어지는 장면이 반복되면서 상대 플레이메이커에게 턴 동작과 전진 패스를 허용하는 구간을 너무 쉽게 내어주고 있다. 때문에 마티아스 페레이라 라게와 시나니가 공격적으로는 날카로운 장면을 만들 수 있어도 공을 잃는 순간에는 곧바로 그들이 비워둔 공간을 역습의 출발점으로 내주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반면에 라이프치히는 카르도주와 하더의 전방 움직임, 그리고 바움가르트너의 라인 브레이킹 침투를 통해 상대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를 계속해서 찌르며 상파울리의 구조적 약점을 전면으로 끌어낼 수 있는 전술적 도구를 충분히 갖춘 팀이다. 그래서 경기가 진행될수록 상파울리의 간격 관리 문제와 체력 저하가 겹치면 라이프치히의 전환 속도와 압박 강도에 밀려 홈팀이 자기 진영 깊숙이 몰리는 구도가 자주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파울리가 홈 경기라는 부담 속에서 라인을 무리하게 끌어올리면 오히려 뒷공간이 더 크게 드러나 라이프치히의 직선적인 역습 패턴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리스크다. 결국 이 매치는 상파울리가 오래된 구조적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지 못한 채 라이프치히의 조직적인 전방 압박과 침투 패턴에 경기를 주도권까지 넘겨줄 공산이 큰 흐름으로 보는 쪽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상파울리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유니온 베를린 vs 마인츠호. 이 경기는 화려한 개인기 싸움이라기보다 전술 조직력과 라인 간격 관리에서 누가 더 안정적인 팀인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매치업이다. 우니온 베를린은 3센터백을 축으로 라인을 촘촘하게 유지하면서도 볼을 탈취하는 순간 일리치에게 향하는 전진 패스 루트를 미리 준비해두는 팀이다. 일리치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점과 타이밍 조절이 좋은 스트라이커라 마인츠 3백의 간격이 조금만 흐트러져도 하프 스페이스와 골문 정면을 오가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다. 안사는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잡았을 때 측면으로 벌려주는 패스와 중앙으로 파고드는 드리블을 번갈아 사용하며 수비수들의 시선을 흔들어준다. 캐디라는 그 뒤에서 세컨볼 경쟁에 강하게 개입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한 번에 측면으로 전환하는 롱패스를 통해 공격의 출발점을 넓게 가져가는 역할을 한다. 반면에 마인츠는 3백업 보호벽이 느슨해 상대가 한 번만 압박을 벗겨내면 곧바로 박스 앞까지 전진을 허용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특히 수비 전환 국면에서 윙백들의 복귀 타이밍이 제각각이라 사이드와 중앙 사이 하프 스페이스가 동시에 노출되는 장면이 반복되는 것이 치명적이다. 이 구조적인 약점 때문에 최하위권으로 추락한 흐름을 단번에 되돌리기가 쉽지 않고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이 더 내려앉으면서 세컨볼 수비도 느슨해지는 양상이 강하다. 그래서 우니온 베를린 입장에서는 일리치와 이선 자원들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만 안정적으로 반복해줘도 자연스럽게 유효 슈팅과 세트피스 상황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림이다. 또한 마인츠가 뒤지고 있는 스코어에서 라인을 올리기 시작하면 수비 뒷공간이 더욱 벌어지며 우니온 베를린의 역습 루트가 한층 더 선명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인츠의 전방 자원들이 순간적으로 개인 능력을 통해 한두 번 정도는 박스 안 상황을 만들 수 있지만 이를 경기 전체 흐름을 뒤집을 만큼 이어가기엔 조직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결국 단단한 수비 블록과 명확한 역습 루트를 동시에 갖춘 쪽이 후반 승부처를 장악할 확률이 높고,
현재 흐름상 그 이미지는 우니온 베를린 쪽에 더 가깝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우니온 베를린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브레멘 vs 호펜하임. 이 경기는 간단히 누가 더 많이 뛰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하프스페이스를 어떻게 열어두고 그 공간을 누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그림이 갈릴 가능성이 크다. 초반에는 브레멘이 전방 압박을 시도하며 홈 분위기를 등에 업고 템포를 끌어올리겠지만 전방 압박이 한번 헛돌기 시작하면 뒤쪽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곧바로 드러날 수 있다. 그 순간 호펜하임의 빌드업은 살아나고 아부둘라후가 중원에서 한 템포 여유 있는 터치로 압박 방향을 역이용하며 경로를 바꾸는 장면이 자주 나올 수 있다. 아부둘라후가 중앙에서 시야를 넓게 가져가며 방향을 전환하고 타이밍을 잡아 측면의 아슬라니에게 킬 패스를 찔러 넣는 순간부터 브레멘 수비는 뒤로 쫓아가야 하는 입장이 된다. 아슬라니가 볼을 잡고 브레멘의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스페이스 공간으로 파고들면 센터백은 램퍼를 의식해 안쪽으로 붙고 풀백은 드리블 경로를 막으려다 포지션이 꼬이게 된다. 이때 아슬라니가 컷백을 선택하면 페널티 박스 안쪽 공간에서 자리 잡고 있던 램펄에게 결정적인 어시스트가 연결되는 장면이 여러 번 연출될 수 있다. 브레멘 입장에서는 첫 번째 크로스를 잘 막아내더라도 세컨드 볼과 2차 패턴을 막는 과정에서 수비 조직이 무너질 여지가 크다는 점이 부담이다. 게다가 브레멘이 현재까지 경기당 평균 1.86실점을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 경기에서도 한 번 라인이 흔들리면 연속 실점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 등과 같다. 브레멘이 반격을 노릴 수 있는 지점은 전환 상황에서 그릴의 전진 패스와 슈미트의 오버래핑을 활용해 측면에서 속도를 붙이는 장면이지만 그만큼 뒤쪽의 커버 범위와 레스트 디펜스가 중요해진다. 하지만 전방에 인원을 많이 배치한 상태에서 볼을 잃는다면 호펜하임의 역습은 아부둘라후를 거쳐 다시 아슬라니와 램펄로 연결되며 오히려 더 날카로운 찬스를 허용할 수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브레멘의 수비 집중력과 라인 컨트롤이 떨어지면 호펜하임의 세밀한 공격 패턴은 더 자주 파이널 서드에서 완성될 가능성이 높다. 호펜하임은 교체 카드에서도 활동량 좋은 측면 자원과 중원에서 템포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자원을 투입해 경기 막판까지 압박 강도와 공격 리듬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브레멘은 세트피스나 롱볼에서 한 번의 반전 기회를 엿볼 수는 있겠지만 오픈 플레이에서 수비 조직이 허물어지는 장면이 반복된다면 전체적인 기대 득점과 찬스 수는 호펜하임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분데스리가 특성상 한쪽이 앞서기 시작하면 상대도 라인을 올리며 맞불을 놓는 흐름이 나오기 쉽기 때문에 양팀 합산 득점 자체도 어느 정도 열릴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술 완성도와 파이널 서드에서의 디테일, 그리고 박스 안 마무리에서 보여줄 수 있는 안정감까지 감안하면 승리 가능성은 호펜하임 쪽에 더 무게가 실린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브레멘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비아레알 vs 디알라베스. 이번 맞대결은 극강의 공격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홈팀 비아레알과 수비 조직력 불안으로 리그 중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알라베스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인 구도부터 비대칭이다. 홈팀 비아레알은 4-4-1을 바탕으로 양측 미드필더와 투톱이 유기적으로 포지션을 교환하면서 하프스페이스와 사이드 채널을 번갈아 공략하는 방식으로 공격 패턴을 쌓아 올린다. 제라르 모레노가 중앙과 오른쪽 하프스페이스를 오가며 연계와 마무리를 동시에 수행하고 알베르토 모레이로는 중원과 측면을 오가며 템포를 끌어올려 박스 근처에서의 볼 접촉을 늘리는 역할을 맡는다. 코메사냐는 공중경합과 세컨볼 싸움에서 힘을 더해주면서 두 줄 수비 사이 공간으로 전진 패스를 넣는 타이밍을 잡아주기 때문에 공격이 한 번 속도를 타기 시작하면 쉽게 끊기지 않는다. 여기에 비아레알의 세트피스 위협이 더해지면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마다 다양한 패턴으로 알라베스의 포백을 흔들 수 있어 득점 루트를 여러 개 확보한 셈이다. 알라베스 입장에서는 토니 마르티네스와 보예의 결정력을 통해 역습이나 세트피스에서 한 방을 노려야 하지만 오픈 플레이에서 라인을 끌어올리며 주도권을 주기에는 수비 라인 안정감이 부족하다. 레바흐가 중원에서 많이 뛰어주더라도 포백업 보호와 측면 커버를 동시에 책임지는 구도가 길어지면 체력적인 부담이 크게 쌓이고 이는 후반 들어 태클 타이밍과 라인 조절의 정확도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 특히 알라베스 포백은 수비 라인을 끌어올렸다가도 한 번의 뒷공간을 허용하는 장면이 잦고 박스 안크로스 상황에서 마킹 전환이 늦어 세컨 찬스를 내주는 패턴도 반복되고 있다. 이런 수비 구조를 상대로 비아레알처럼 공격 템포가 빠르고 세트피스 설계까지 잘 갖춰진 팀을 만나면 초반에는 버티더라도 후반 승부처 구간에서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비아레알은 이미 시즌 내내 경기당 이득점에 가까운 공격 지표를 찍으며 한 번 흐름을 타면 연속 득점으로 경기를 뒤집거나 승부에 쐐기를 박는 장면을 꾸준히 만들어왔다. 알라베스는 상대 박스 근처까지 올라가는 장면이 많지 않다 보니 한 번 기회를 놓치면 두 번째 기회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 사이에 라인이 더 내려앉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 결국 이 매치는 비아레알이 전반부터 꾸준히 압박과 전진 패스를 통해 상대 블록을 흔들어 놓고 후반 들어 세트피스와 박스 안점유를 바탕으로 스코어를 벌리는 그림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알라베스가 수비적으로 라인을 낮춰 버티기를 택하더라도 비아레알의 공격 템포와 세트피스 패턴 앞에서는 90분 내내 흔들리지 않고 버티기는 쉽지 않은 매치업이다. 따라서 전술 구조, 공격 완성도, 세트피스 화력, 후반 체력 집중력 변수까지 모두 합산하면 홈팀 비아레알 쪽 승리 기대값이 뚜렷하게 앞서는 경기로 해석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비아레알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에이지 알크마르 vs FC 볼렌담. 이 경기는 4-2-3, 1미러 매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알크마르의 전술 완성도와 폴렌담의 수비 조직력 붕괴가 얼마나 크게 대비를 이루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매치업이다. 폴렌담은 이번 시즌 원정에서 유독 약한 모습을 반복하고 있고 초반 실점이 나오면 라인을 다시 끌어올리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어 심리적으로 먼저 주저앉는 패턴을 자주 보여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폴렌담 선수들이 킥오프부터 자신감 있게 라인을 올리는 그림보다는 실수를 두려워하며 한두 발씩 물러서는 방향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알크마르는 홈에서 전방 압박과 이선의 전진성을 극대화하는 팀이라 폴렌담이 하프라인 근처에서 볼을 오래 가지고 있는 상황 자체를 많지 않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수비 조직 측면에서도 폴렌담은 중앙과 측면, 특히 페널티 박스 안쪽 공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컷백과 하프 스페이스 침투만 나와도 곧바로 슈팅각이 열리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불안한 수비 라인을 상대로 알크마르의 에이스 미나스가 하프 스페이스를 절묘하게 파고들며 이 선에서 패스 슈팅 선택을 자유롭게 가져간다면 박스 안에서 페럭과 사디크가 마무리만 해주면 되는 장면이 수차례 만들어질 수 있다. 폴렌담 입장에서는 수미 라인과 센터백 라인 간격을 좁혀 블록을 촘촘하게 가져가야 하지만 시즌 내내 간격 관리에 실패하며 박스 정면과 사이드 채널 모두에서 허점을 노출해왔다. 때문에 알크마르는 굳이 무리해서 박스 안 깊숙이까지 파고들기보다 박스 바깥에서 미난스가 한 번, 사디크가 한 번씩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골 기대값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 폴렌담이 수비 라인을 급격하게 내리면 순간적으로 공간이 좁아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만큼 세컨드볼과 박스 주변 루즈볼 대처가 느려져 알크마르에게는 세 번째, 네 번째 찬스를 다시 설계할 시간을 허용하는 역효과가 난다. 알크마르는 이런 흐름에서 세트피스와 세컨드볼까지 묶어 공격의 볼륨을 올릴 수 있고 폴렌담은 단순히 박스 안 숫자를 늘리는 방식으로는 이 압박을 90분 내내 버티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렌담이 역습 한두 번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여지는 남아있지만 전술 구조와 심리 상태를 모두 감안하면 경기 흐름 전체를 뒤집을 만큼의 안정감과 파괴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 경기는 알크마르가 홈에서 상대의 불안한 수비 조직을 집요하게 공략하며 전술 심리 체력 모든 면에서 한 수 위의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으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알크마르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AS 로마 vs 사수올로. 이 경기는 단순히 공격력이 좋은 팀과 나쁜 팀의 싸움이 아니라 짠물 쓰리백을 중심으로 한 AS 로마의 수비 조직과 허점이 많은 사수올로의 백포 라인 사이의 대비를 보는 경기다. AS 로마는 이번 시즌 최소 실점 팀답게 박스 안에서의 라인 컨트롤과 1대1대인 방어, 세컨드볼 처리까지 전반적인 수비 디테일에서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사수올로가 점유율을 다소 가져간다고 해도 실제 박스 안에서 골이 날 것 같은 장면을 많이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사수올로 입장에서는 피나몬티를 향한 크로스와 파데라의 측면 돌파로 균열을 내보려 하겠지만 AS 로마 3백의 제공권과 스테버크를 감안하면 이런 패턴은 오히려 체력만 소비한 채 효율이 떨어지는 선택이 될 수 있다. 반면 AS 로마는 수비 블록을 촘촘히 유지하면서도 역습 상황에서는 엘 샤라위와 퍼거슨이 동시에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며 수적 우위를 만들어 사수올로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전개를 집중적으로 준비할 가능성이 크다. 엘 샤라위는 특히 라인과 라인 사이에 숨어 있다가 순간적으로 뒷공간으로 빠져나가는 타이밍이 좋기 때문에 사수올로 풀백과 센터백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마다 치명적인 침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마미코네는 공을 탈취한 뒤 사이드로 빼는 단순한 전환이 아니라 중앙에서 한 번 더 운반해 수비를 끌어당긴 다음 옆으로 빼주는 형태로 사수올로 미드필더 라인의 시선을 끊임없이 흔들어줄 수 있다. 사수올로는 수비 뒷공간뿐 아니라 박스 앞 세컨드 지역 관리도 불안해 한 번 막아낸 공이 다시 엘 샤라위나 퍼거슨 발 앞에 떨어지는 장면이 나올 수 있고 이때 중거리 슈팅이나 재차 침투가 곧바로 추가 위협으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 그래서 경기 초반에는 사수올로가 볼을 조금 더 오래 소유하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갈수록 체력과 집중력에서 밀리며 AS 로마의 날카로운 역습과 하프 스페이스 공략이 점점 더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사수올로가 살아남으려면 라인을 확실히 내리고 블록을 과감하게 좁혀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역습 전개 속도가 더 느려져 피나몬티 쪽으로 볼이 전달되기 전에 AS 로마 수비에게 차단당하는 장면이 늘어날 것이다. 결국 이 경기는 사수올로 공격진이 AS 로마의 짠물 쓰리백을 뚫지 못한 채 체력만 소진하고 오히려 뒷공간과 하프 스페이스를 집중 공략당하며 실점 위험을 반복해서 맞는 흐름에 가까운 매치업으로 보는 편이 설득력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AS 로마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지로나 vs 오사수나. 이 경기는 볼을 오래 소유하며 주도권을 잡으려는 지로나와 블록을 단단히 닫아둔 뒤 빠른 역습 한 방으로 승부를 보려는 오사수나의 철학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매치업이다. 지로나는 홈이라는 이점을 바탕으로 포백과 미드필드 라인을 동시에 끌어올리며 치강코프와 이반 마르틴을 중심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해 상대 박스 근처까지 전진하려 할 것이다. 그래서 전반 초반에는 지로나가 점유율과 패스 수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그림이 나오겠지만 그만큼 전환 상황에서 뒷공간이 크게 열리는 리스크도 함께 커진다. 오사수나는 이 지점을 정확히 노린다. 쓰리백과 더블 볼란치를 중심으로 수비 블록을 단단히 유지한 채 상대의 전진 패스를 인터셉트하는 순간을 끝까지 기다리며 역습 시동을 건다.
볼을 가로챈 직후 루벤 가르시아가 한 번에 전방으로 킬 패스를 찔러넣고 빅토르 무뇨스가 육상 선수급 스피드로 지로나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장면은 이날 경기 전체를 통틀어 가장 결정적인 패턴이 될 수 있다. 부디미르는 이러한 역습 상황에서 박스 안에서의 타깃 역할을 수행하며 컵백이든 크로스든 문전으로 볼만 공급되면 간결한 터치로 마무리를 노릴 수 있는 카드다. 지로나는 공격에 인원을 많이 투입하기 때문에 한 번 공격이 막히고 나면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이 넓어진 라인 간격을 동시에 커버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이 타이밍에 역습을 허용하면 수비 라인이 그대로 무너질 공산이 크다. 오사수나의 선수비 후 역습 컨셉은 이미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어서 많은 찬스를 만들지 못하더라도 한 번 타이밍이 맞는 순간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생산해내는 효율적인 축구를 구사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로나는 홈팬들 앞에서 득점을 위해 라인을 더 끌어올려야 하고 이 과정에서 전원 수비는 불가피하게 느려지며 뒷공간은 더욱 넓어질 수밖에 없다. 후반 중반 이후 라울 가르시아와 키케바르아 같은 교체 카드가 투입되면 오사수나는 앞선에서의 압박 강도와 침투 빈도를 높이면서 지치기 시작한 지로나 수비 라인을 상대로 한 번 더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표면적인 점유율과 공격 시도 숫자는 지로나가 앞서겠지만 진짜 결정적인 장면과 기대 득점의 효율성에서는 오사수나의 날카로운 역습이 더 큰 무게감을 가지는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로나 입장에서는 경기 내내 볼을 가지고도 실점 위기를 반복해서 맞이하는 말 그대로 악몽에 가까운 경기 내용이 펼쳐질 공산도 충분히 존재한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지로나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레버쿠젠 vs 슈투트가르트 이 경기는 단순히 어느 팀이 공을 오래 소유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레버쿠젠의 고효율 득점 구조와 슈투트가르트 포백에 버티는 힘이 90분 동안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가 핵심이다. 레버쿠젠은 경기당 평균 2.2득점을 기록하고 있을 만큼 공격 기여가 높게 맞춰져 있고 시크를 축으로 테리어, 틸만, 르엘링까지 연계되는 3-4-3 전방 라인의 파괴력이 상당하다. 알레이스 가르시아를 중심으로 한 빌드업은 후방에서부터 상대 압박을 한 번에 풀어낸 뒤 곧바로 전방으로 침투 패스를 투입하는 전원 패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비 입장에서는 줄곧 쫓기듯 수비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슈투트가르트는 문다브를 활용한 마무리 능력과 르엘링의 돌파를 통해 레버쿠젠 수비를 위협할 수 있지만 공격 시 라인을 높게 올리는 구조 탓에 전환 국면마다 뒷공간을 크게 열어주는 위험도 동시에 감수해야 한다. 레버쿠젠 입장에서는 이 뒷공간이 가장 달콤한 타깃이다. 전원 속도를 높여 한 번에 전방을 찌르는 패턴이 워낙 정교하기 때문에 슈투트가르트 포백이 한 번 흔들리면 연속적인 실점 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레버쿠젠은 박스 주변 프리킥 상황에서 틸만과 르웰링의 킥이 워낙 정교해 직접 슈팅과 크로스 모두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협적인 선택지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슈투트가르트가 파울로 위기를 끊으려다 오히려 세트피스를 내주고 그 세트피스에서 실점으로 이어지는 흐름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슈투트가르트는 전방에서의 움직임과 연계에서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라인을 올린 뒤 수비 전환이 늦어지는 약점 때문에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집중력 관리에서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반면 레버쿠젠은 템포 조절을 통해 상대를 압박과 전개 사이에서 계속 뛰게 만들고 자신들은 필요한 순간에만 속도를 끌어올리며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쓰는 운영을 선호한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슈투트가르트 수비는 점점 더 깊이 내려설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레버쿠젠의 중거리 슈팅과 세컨볼 상황이 누적되면서 실점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초반에 슈투트가르트가 한 번쯤 역습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경기 흐름과 득점 기대값을 놓고 보면 레버쿠젠 쪽으로 저울이 기울어지는 그림이 훨씬 자연스럽다. 특히 홈 경기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레버쿠젠은 높은 라인과 공격적인 압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대를 자기 진영 깊숙이 몰아넣는 운영을 택할 공산이 크다. 결과적으로 이 매치는 레버쿠젠이 만들어내는 공격 횟수와 슈투트가르트 수비 라인에 버티는 시간이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큰 화력 우위 매치업으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레버쿠젠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트벤테 vs FC 즈볼레 이 경기는 단순히 공격력이 좋은 팀과 나쁜 팀의 대결이 아니라 점유를 통해 경기 흐름을 설계하는 팀과 수비 구조의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팀의 충돌에 가깝다. 트벤테는 제루키를 축으로 한 안정적인 빌드업과 로치의 이선 움직임, 볼프스빈켈의 박스 안 연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높은 볼 점유율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볼 점유율을 장악해 나갈 수 있는 팀이 결국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더 많은 슈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트벤테 쪽이 다양한 득점 루트를 준비할 수 있는 구조다. 즈볼레는 코스톤스와 은바여, 오스팅을 활용해 전환 상황에서 빠르게 전방으로 볼을 투입하는 카운터 패턴을 노리겠지만 점유율 자체가 밀리는 던지에서는 공격 횟수와 박스 진입 횟수에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즈볼레의 경기당 평균 2.23 실점이라는 수치는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이 동시에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 트벤테 입장에서는 이 약점을 정면으로 파고들 수 있는 매치업이다. 측면에서의 크로스뿐만 아니라 로치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받는 공을 통해 박스 안으로 슬쩍 찔러 넣는 패턴까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볼프스빈켈의 움직임은 센터백을 끌어내고 그 빈 공간으로 이선이 침투에 들어가는 장면을 자주 만들어줄 수 있어 즈볼레의 느슨한 마킹과 간격 문제가 더 도드라져 보일 여지가 있다. 즈볼레가 수비 숫자를 많이 두고 낮은 블록으로 버티려 할수록
트벤테는 박스 근처에서 짧은 패스와 컵백, 세컨드볼 회수를 통해 슈팅 횟수를 계속 쌓아 올리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반대로 즈볼레가 라인을 올리고 전방 압박을 시도한다면 포백 라인 뒤 공간과 더블 볼란치 앞 공간이 동시에 열리면서 트벤테의 직선적인 침투와 전진 패스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즈볼레의 수비 조직이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검증받는 무대이기도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트벤테 공격진에게는 기회가 많은 경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트벤테는 한 골로 만족하기보다는 점유를 유지하면서 추가골을 노리는 흐름으로 경기를 풀어갈 공산이 크고, 이는 즈볼레의 수비 부담을 90분 내내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즈볼레가 세트피스나 카운터로 한두 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슈팅 수와 위협적인 박스 점유 시간에서는 트벤테 쪽이 확실히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맥락을 모두 합쳐보면 점유와 파이널 서드의 디테일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스코어에 반영되는 트벤테의 중심의 경기 흐름을 예상해보는 쪽이 훨씬 자연스럽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트벤테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PSV vs 엑셀시오르. 이 경기는 단순히 전방 이름값이 더 강한 팀이 이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메잘라의 침투와 하프 스페이스 공략이라는 전술적 디테일을 어느 쪽이 더 잘 활용하느냐가 핵심이 되는 매치업이다. 아인트호벤은 사우턴이 중앙에서 측면 하프 스페이스로 대각선 침투를 가져가는 전형적인 메잘라 무브먼트를 기반으로 페리시치와 반 본멜까지 연쇄적으로 움직이는 입체적인 공격 패턴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 사우턴이 측면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드는 순간 엑셀시오르 포백은 풀백이 나갈지 센터백이 커버할지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되고, 이 타이밍을 틈타 페리시치는 골문 앞으로 파고들며 박스 안에서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움직임을 가져간다. 이 과정에서 반 본멜이 폭을 넓혀 상대 풀백을 바깥으로 끌어내면 자연스럽게 박스 측면과 중앙 사이에 비는 공간이 생기고, 그 지점이 바로 사우턴이 공을 받아 컵백을 시도하기 좋은 존이 된다. 엑셀시오르 수비가 맷잘라 침투의 시선을 빼앗기면 뒤에서 박스 안으로 따라 들어오는 다른 공격진들의 침투 동선을 시야에서 놓치게 되고, 결국 컵백 패스 한 번에 두세 명이 동시에 반응하지 못한 채 실점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엑셀시오르는 반 듀이넨을 축으로 역습 상황에서 산체스 페르난데스와 예고이안이 이 선에서 연계하며 한두 번 정도는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지만 점유와 전개 구도에서 주도권을 가져가기에는 중원 퀄리티와 템포 조절 능력에서 차이가 느껴진다. 그래서 경기 전체 그림을 놓고 보면 엑셀시오르는 라인을 높게 올려 맞불을 놓기보다는 미드존에 블록을 세워 버티다가 반 듀이넨을 향한 롱패스와 이선 합류를 노리는 쪽으로 현실적인 접근을 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아인트호벤이 이미 에르디비지에서 상위권이 아니라 1위를 달리는 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수동적인 블록 운영이 90분 내내 버텨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특히 사우턴의 맷잘라 침투 패턴이 전반부터 몇 차례 반복되기 시작하면 엑셀시오르 포백은 하프 스페이스를 막으려다 보니 라인 전체가 안쪽으로 좁혀지는 경향을 보일 것이고, 그 틈을 타반 본멜이 바깥에서 페리시치가 안쪽에서 동시에 침투 각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상대 수비가 하프 스페이스와 골문 앞 두 지점을 동시에 의식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결국 한쪽 마크는 헐거워질 수밖에 없고, 이때 컵백이나 낮은 크로스로 두 번째 라인의 마무리 기회까지 열릴 여지가 크다. 엑셀시오르 입장에서 더 어려운 지점은 맷잘라 침투와 측면 침투를 동시에 막으려고 라인을 내리면 박스 앞 세컨볼 회수에서 주도권을 내주는 반면 라인을 올려 압박을 나가면 뒷공간과 하프 스페이스가 동시에 열릴 수 있다는 딜레마에 놓인다는 점이다. 때문에 이 경기는 엑셀시오르가 초반부터 견고하게 버틸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인트호벤의 공격 템포와 맷잘라 패턴이 더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공격 볼륨이 점점 쌓이는 양상이 강하게 그려진다. 사우턴이 만들어내는 맷잘라 무브먼트와 페리시치의 골 감각, 반 본멜의 폭침투까지 더해지면 아인트호벤이 왜 리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상위권 팀다운 공격 퀄리티를 어떤 방식으로 증명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한 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종합적으로 보면 맷잘라 전술과 하프 스페이스 공략이 완성도 높게 돌아가는 팀과 그 움직임을 쫓아가다 보니 컵백과 중앙 침투를 동시에 케어하기 어려운 팀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전술 구조와 공격 패턴의 완성도는 아인트호벤 쪽에 더 큰 손을 들어주는 흐름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아인트호벤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아탈란타 vs 토리노. 이 경기는 단순히 슈팅 숫자를 많이 가져가는 팀이 이기느냐가 아니라 어느 쪽이 상대의 약점을 더 정확하게 집어내고 그 지점을 끝까지 파고드는지가 핵심 포인트다. 아탈란타는 3-4-3 구조에서 나오는 폭넓은 전개와 하프 스페이스 활용 능력이 뛰어나고, 특히 왼쪽에서 대 케텔라이르가 만들어내는 패턴이 토리노의 좌측 수비 불안과 정면으로 맞닿아 있다. 토리노의 좌측 풀백은 공격 가담 이후 복귀 속도가 느린 편이라 전환 상황에서 라인 간 간격이 벌어지면서 좌측 하프 스페이스에 넓은 공간이 열리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그대 케텔라이르가 이 지역으로 침투의 볼을 받아 두세 걸음 안쪽으로 파고들며 컷백 타이밍을 맞춘다면 골문 앞에서는 스카마카와 파살리치가 동시에 마무리각을 노릴 수 있는 그림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결국 이 패턴이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경기 내내 반복해서 쌓이는 것이 문제다. 토리노 입장에서는 라인을 내리고 블록을 좁혀도 좌측 풀백 복귀가 늦어지는 순간마다 같은 고민을 반복하게 될 수 있다. 아탈란타는 이 약점을 의식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
초반에는 템포를 조절하며 토리노의 압박 강도를 확인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왼쪽으로 전개 방향을 집중시키며 하프 스페이스를 열어가는 패턴을 꺼내들 수 있다. 델 케텔라이르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받으면 토리노의 더블 볼란치와 센터백은 동시에 그를 둘러싸야 하고, 그 순간 박스 안과 반대 측면에서는 다른 공격수들이 상대 수비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는 움직임으로 균열을 키울 수 있다. 토리노가 이를 막기 위해 중원 숫자를 더 왼쪽으로 붙이면, 반대로 아탈란타는 중앙과 반대 측면을 빠르게 활용해 공격 방향을 전환하며 수비 라인을 더 흔들 수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교체 카드의 차이도 본격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아탈란타는 공격 옵션을 새로 투입해 전방 압박과 침투 속도를 유지할 수 있지만, 토리노는 이미 많은 에너지를 쓴 상태에서 수비 숫자를 맞추는 데 집중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 토리노가 시메오네를 활용해 역습과 세트피스에서 한두 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볼 점유와 박스 근처 체류 시간은 아탈란타 쪽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흐름이 누적되면 한 번 균형이 깨진 이후에도 아탈란타가 추가골을 노리며 템포를 조절하고, 토리노는 따라가기 위해 라인을 올리다가 다시 하프 스페이스와 뒷공간을 허용하는 악순환으로 빠질 여지도 충분하다. 결국 이 경기는 좌측 하프 스페이스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아탈란타의 세밀한 공격 설계와 토리노의 수비 조직 문제가 얼마나 극명하게 대비되는지가 승부의 핵심이 되는 경기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아탈란타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발렌시아 vs 엘체. 이 경기는 단순한 전술 맞대결을 넘어서 강등권에 몰린 한 팀의 간절함이 중원 압박과 경기 템포를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승부다. 발렌시아는 4-4-2의 두 줄 블록을 바탕으로 페펠루와 하비게라가 중앙에서 상대 첫 패스 루트를 차단하고 세컨볼 경합에서 우위를 가져오려 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엘체의 멘도자가 전진 패스를 시도하는 순간마다 발렌시아의 이선이 한 줄씩 앞으로 튀어나와 라인을 압축하고 경기 템포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속도로 끌고 가려 할 것이다. 다니 라바는 측면 폭을 넓혀놓은 뒤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고, 풀백과의 연계를 통해 오버래핑이나 안쪽 침투 패턴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엘체의 3백의 좌우 간격을 흔들 준비를 하고 있다. 엘체는 라파미르를 향한 롱볼과 크로스를 활용해 한 번에 전환 속도를 올리려 하겠지만, 발렌시아가 세컨볼 경합에서 앞선다면 오히려 그 두 번째 볼이 발렌시아의 역습 시발점이 되는 장면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발렌시아 입장에서는 라파미르의 첫 터치를 최대한 거칠게 만들고, 두 번째 공을 하비게라가 회수해 곧바로 전진 드리블이나 측면 전개로 이어가는 그림이 중요하다. 반면에 엘체는 멘도자를 통해 짧은 패턴으로 전개를 풀다가 발레라의 안쪽 침투와 라파 미르의 박스 장악력을 활용해 한 번에 마무리를 노리려 하겠지만, 원정 경기 특성상 라인을 과감하게 올리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강등권에 떨어진 발렌시아는 세군다 강등시 TV 중계권료, 유니폼 스폰서, 어보드 스폰서에서 들어오던 자금이 한꺼번에 줄어드는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수단 전체가 이 경기를 놓치면 진짜 위험해진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후반 막판까지도 태클 강도와 압박 복귀 속도를 유지하려 할 것이고, 홈 관중 역시 그 간절함에 반응하며 상대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 엘체 입장에서는 이 초반 압박을 어떻게 흡수하느냐가 관건이고, 불필요한 파울과 세트피스를 최소화하지 못한다면 세트피스 수비에서 혼전 상황을 자주 허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체의 전방은 한 번 공간을 얻으면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성이라, 발렌시아가 라인을 지나치게 올리며 무리하게 몰아붙일 경우 뒷공간 역습 한 방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발렌시아는 강등 위기라는 심리적 자극을 러닝거리와 압박 강도로 전환하고 있고, 구단의 경제적 현실까지 겹쳐진 이 한판에서 홈 경기장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전술적 상성면에서도 발렌시아의 중원 압박과 라인의 압축이 엘체의 빌드업 구조를 흔들 수 있는 요소가 많고, 후반에는 체력 관리까지 감안한 템포 조절로 리스크를 줄이면서 경기 흐름을 관리할 여지가 크다. 결국 이 경기는 엘체도 찬스를 만들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경기 주도권과 심리적 우위는 강등 공포를 등에 진 발렌시아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 흐름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발렌시아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크로닝원 vs NAC 브레다. 이 경기는 단순히 5위팀과 최하위팀의 맞대결이 아니라 콤팩트한 공격 루트를 정비한 팀과 수비 조직이 완전히 헐거워진 팀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흐름 자체가 한쪽으로 기울어 있다. 크로닝원은 반 베르엔을 중심으로 좌우 폭과 하프 스페이스를 고르게 활용하면서 윌름손과 타하를 잇는 공격 삼각 구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때문에 전개 속도는 빠르면서도 공격이 끝난 뒤 더블 볼란치가 곧바로 2차 압박을 걸어 세컨볼을 회수하는 패턴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반면에 브레다는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 간격이 쉽게 벌어지고 압박이 한 번에 이어지지 못해 상대에게 전진 패스와 방향 전환을 반복적으로 허용하는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그래서 흐로닝원이 공을 점유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반 베르엔과 타하가 브레다의 포백앞 공간에서 여유 있게 공을 다루며 윌름손에게 향하는 마지막 패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도가 자주 그려진다. 브레다는 반 호이동크를 향한 롱볼과 세트피스에서 한두 번은 득점 찬스를 만들 수 있겠지만, 오픈 플레이에서의 조직적인 압박과 수비 간격이 무너져 있는 이상 경기 전체의 흐름을 바꿀 만큼의 반전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레다가 라인을 과감히 올려 승부를 걸면
오히려 뒷공간이 더 크게 열리면서 흐로닝원의 역습과 빠른 전환에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흐로닝원 입장에서는 홈 경기에서 상대 수비 조직의 불안정을 정면으로 두드릴 수 있는 이상적인 매치업이라 전반부터 템포를 끌어올리며 주도권을 쥐려 할 것이다. 또한 교체 카드의 퀄리티 차이까지 감안하면 후반 들어서도 흐로닝원의 압박 강도와 공격 템포가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브레다 수비에게는 90분 내내 끊임없는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경기는 흐로닝원이 콤팩트한 조직력과 전환 속도로 경기 흐름을 지배하고, 브레다가 수비 조직의 허점을 좀처럼 메우지 못한 채 실점 위험을 반복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흐로닝원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